오늘은 어떤 작품인가요? 예, 오늘은 그 괴소 소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웃음 시리즈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4권이나 나와 있는데, 네. 그 괴소 소설, 독소 소설, 흑소 소설, 외소 소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소자가 웃음 소자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괴소 소설을 좀 하시겠다는 건데, 예. 괴소는 그럼 뭐 괴상한 웃음인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요. 이 그 웃음 시리즈 4권은 그 추리 소설 작가로 알려져 있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아주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 단편 소설집들인데요. 그 4권 모두 비슷한 종류의 그 블랙 유머 단편집입니다. 블랙 유머군요. 예, 짧아요. 아주 한 편 한 편이. 한 20-30페이지도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보통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의 아주 짧은 단편들이고요. 아주 그 기발하면서도 그 쓴웃음을 짓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이게 단편집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일본에서 출간된 거는 그 괴소 소설이 제일 먼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러니까 웃음 시리즈 4권 가운데 제일 먼저 그렇습니다. 괴소 소설이 예. 언제죠? 이게 1995년 10월에 일본에서 발간됐고요. 몇 년에 24년 전. 그러네요. 이게 그 작가의 그 30번째 그 작품이고요. 예. 그 단편이 9편이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96년 7월에 독소 소설이 일본에서 발간이 됐습니다. 뭐 9개월 만에 바로. 그러네요. 예. 이게 이 단편들이 아마 잡지 같은 곳에 여러 군데 그 실렸던 것들을 막 모아서 이제 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집합을 시켜서 맞습니다. 모아서 이렇게 냈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독소 소설은 두 번째 독소 소설은 그 12편의 단편이 실려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흑소 소설은 좀 한참 있다 나왔어요. 2005년 4월에 이제 나왔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이제 블랙 유머네요. 예, 진짜 그렇게. 영어로 번역하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3편의 단편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그 비교적 최근, 아주 네. 최근이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2012년 1월 달에 그 외소 소설이 나와 있는데 네. 12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이거는 아직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충 세 보니까 40편이 넘네요. 그러네요. 모든 걸 네. 다 단편을 그러니까 완전 이야기꾼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출간이 됐나요? 예, 이게 그 앞선 괴소, 독소, 흑소 소설은 네. 한꺼번에 출간이 됐어요. 같이 나왔어요. 예. 오. 2007년 8월에서 9월에 걸쳐서 음. 그 세 권이 같이 나왔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지금 절판 상태예요. 아, 그래요? 예. 교수님 책 가져오셨잖아요. 예, 책 제가 예. 세 권 다 가지고 아, 왔습니다. 이거는 더 귀하겠네요. 현재 예, 절판돼서 예. 그렇죠. 비누? 사람 얼굴이 세 권 다 그러게요. 이렇게 아, 이거 시리즈로. 시리즈로 있죠. 아, 저도 읽었는데 이거. 예, 재밌죠, 아주. 예. 이거 빌려주고 가시면. 아이, 그럼요. 아, 정말요. 예. 그 우리 댓글 어떤 분이 예. 교수님 참 좋으신 분 같다고 잘 그 귀한 책을 읽으신다고. 원 아나운서한테 이거 어떻게 빌려주시냐고 아니, 저는 뭐 그러시는데. 이렇게 귀하게 여기긴 하지만 아끼지만 막 네. 잘 빌려줍니다. 아니 저는 정말 그 손때 하나 안 묻게 하려고 상당히 조심하고 특히 그 띠지 분실에 띠지. 특별히 주의하면서 이거 잘 읽고 있습니다. 뭐 손때는 괜찮은데 띠지는 분실하면 안 아유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띠지 매니아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우리 애청자 여러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잘 깨끗하게 그럼요. 돌려드립니다. 예, 제가 잘 알죠. 예. 갑자기 제가 나쁜 사람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아유, 천만의 말씀. 번역은 어떤 분이 하셨나요? 예, 번역은 이선희 선생님이 하셨는데 이분 뭐 많이 하신 분이죠. 예, 히가시노 게이고. 10권이나 하셨고요. 네. 뭐 최근에 했던 그 변신도 하셨고 뭐 교통경찰의 밤 그리고 웃음 시리즈 3권 다 하셨고요. 그리고 비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처음 히가시노 게이고를 알린 작품인데 비밀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이 괴소 소설 끝나면은 그 아내를 사랑한 여자를 이제 준비했는데요. 예. 이게 바로 다음 시간 아니고 다음 시간에 될 그렇습니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괴소 소설이 지금 일반 편 듣고 계신 거고요. 예. 바로 다음 편이 스포일러 버전이에요. 예, 7번째 단편 한 편만 소개하려고 해요. 아, 네. 예, 스포일러 버전에서. 네. 그거 끝난 다음에 그 아내를 사랑한 여자 할 그 예정인데요. 그것도 번역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방황하는 칼날, 공허한 십자가, 그리고 다 산타 아줌마. 산타 아줌마. 예, 이제 새로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 마더 크리스마스라고 그 전에 버전을 번역하셨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었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네 번째 그 외소 소설은 아직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게 2012년 거라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요것도 뭐 곧 나오겠네요. 나올 겁니다. 예, 다. 예. 예. 그리고 그 이제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 첫 번째 그 웃음 시리즈인 괴소 소설에는 네.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각 단편에 대한 그 작가의 꽤 긴 해설이 그 책 뒤에 실려 있습니다. 아, 히가시노 게이고가 직접 또 예. 해설을 그 7편에 9편이죠. 9편의 단편 각각에 대해서 꽤 길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쓰게 됐는지 맞습니다. 그런 예. 얘기가 있군요. 배경에 대한 것들이 상세히 실려 있어요. 아, 교수님 요 페이지 이 접어 놓으셨잖아요. 교수님 예, 책. 예. 이거 예. 접어 놓은 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거 이제 스포일러 버전 할 때 이제 뭐 인용할 거 뭐 이런 하시려고 거 이렇게 표시. 예, 예. 아이고, 참. 잠을 거의 안 주무시고 지금 오신 상태인데. 오늘도 딱 1시간 자고 왔네요, 한 제가. 시간 주무시고. 근데 이 그 꽤 길다 그랬잖아요. 네네. 무려 18페이지. 예, 예. 걸쳐서 작가의 해설이 18페이지나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흔치 않아요.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짧게 뭐 한두 페이지 정도 실려 있는데 그래서 그 이 작가에 대해서는 개인의 얘기도 꽤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한번 요 괴소 소설은 구해서 읽어보시면 네. 상당히 좋고요. 전 벌써 구했는데 지금. 예. 네.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웃음 시리즈 두 번째인 그 흑소 소설에도 아주 특별한 그 부록이 실려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거는 아니고 일본 문고본에 아, 우리나라 거는 이게 없어요?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했으면 참 좋았을 아유, 뻔했는데. 귀한 거를. 네. 예. 이게 뭐냐면 98년 12월에 그 히가시노 게이고하고 교고쿠 나츠히코라는 그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 추리소설 작가인데 추리 쪽보다는 약간 좀 뭐 괴기, 뭐 환상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네. 우붐의 여름, 뭐 아, 이거는 공포물인데. 그렇습니다. 네. 예, 망량의 상자, 뭐 광고의 꿈, 철서의 우리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네. 나옥기상도 탄 작가인데 두 분이 그럼 대담을 하셨다고요? 대담이 꽤 긴 대담이 실려 있어요. 지금 교수님 또 일본어판도 갖고 오셨는데. 그렇죠. 여기에 예. 이제 실려 있습니다. 독서 소설에. 예. 예. 이건 뭐 아유, 이건 뭐 완전 새 책이네요. 예. 계산표도 안 띈. 읽을 줄을 모르니까 아, 근데 왜 사시는 거예요? 읽을지도 모르시는데. 뭘 왜 사시- 읽어야지 뭐 중간에 뭐 띠지도 떼고 계산지도 떼는데 대담집이 이렇게, 사진도 사진도 나오네요. 실려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내용이 좋다고 예, 제가 이분 63년생이시네요. 예. 지금 다 보니까. 예. 한 5살 여기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좀 하실 줄 아는 분들은 네. 그 독서 소설 그 문고본을 한번 일본판을 사서 보시면 좋을 것 우리 같고요. 열혈 애청자 가운데도 일본어 잘하시는 일본어 분들 잘하시는 있잖아요. 분들 많죠. 예, 예. 이 웃음 소설 시리즈 인기도도 좀 살펴볼까요? 예, 뭐 인기를 보통 그 뭐 정통 그 추리 소설을 사람들이 다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은 네. 인기도가 높진 않아요. 예. 잠깐만요. 예. 교수님. 이 외자가 예. 외소 소설의 외자는 뭘까 예, 궁금했었는데 예, 예. 왜곡됐다는 거예요. 왜곡됐다는 예, 거예요. 왜곡된 미소. 왜곡된 웃음. 웃음. 네. 그것도 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이거 일본어로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순위를 보면은 괴소 소설이 58위, 흑소 소설이 72, 독소 소설이 뭐 73위 이렇게 좀 하위권에 있는데 그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네. 이건 또 드라마로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네. 딱 그 단편 뭐 40여 편 중에서 2편이 드라마로 만들어졌어요. 후지 TV의 그 기묘한 이야기라는 그 시리즈물이 있거든요. 네. 상당히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아주 희한한 이야기들 좀 그 소설 같은 데서도 많이 갖고 왔어요. 말 그대로 그중에서. 기묘한 이야기를 많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그 99년도에 그 방영된 그 매뉴얼 경찰 이 편인데 이게 독서 소설에 수록된 거고요. 네. 그리고 2010년 그 20주년 스페셜 가을 인기 작가 경연편에서도 그 살의 취급 설명서하고 이것도 독서 소설에 수록된 것을 그 드라마화 해가지고 방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교수님,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단편집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분류를 해 놓으셨다고요? 예, 단편집이 꽤 돼요. 네. 그러면 15권이나 나와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저희가 이게 번역이 13권, 그 방송에서 그 번역된 13권이 번역돼 있는데. 단편집이? 예, 네. 저희가 꽤 많이 다뤘어요. 4권 빼고 9권이나 다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웃음 소설 시리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히가시노 게이고는 아주 무겁지 않은 단편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선 방송에서도 다뤘었는데 그 수상한 사람들도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미스터리 사건들로 이루어진 작품이고요. 또 그 단편이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한데
그 신호부 선생님 시리즈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연작 시리즈예요. 단편 비슷한. 이것도 좀 블랙 코미디 형식을 좀 띠고 있는 작품이고요. 네. 또 뭐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 이것도 아주 뭐 유쾌하고 코믹한 설정들 맞아요. 이루어진 단편집이었고요. 네. 근데 또 아주 진중한 것들도 있어요. 아주 정통 그 추리 쪽을 다룬 최근에 저희가 다뤘죠. 그 범인 없는 살인의 방. 맞아요. 이거는 예. 아주 정통 추리 소설 형식 지닌 단편집이고요. 그거는 뭐 각 그 단편 작품들마다 조금만 더 살을 붙이면 충분히 장편으로도 장편으로도 해도 만들 정도로 아주 그 완성도가 높았죠. 그럼에도 그 제가 좀 정의하기는 히가시노 게이고 단편은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단편이다라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 그 책의 홍보 문구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하루 한 편씩 침대에서 자기 전에 읽으면 좋은 단편집. 예. 그러니까 뭐 자기 전에 너무 막 뭐 끔찍한 거 이런 거면 읽기 좀 그런데 네. 아주 뭐 한 편씩 침대에서 아주 자기 전에 가볍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근데. 예. 한 편만 읽고 잘 수가 없어요. 끝까지 다 읽게 되지. 정확한 지적이세요. 맞아요. 이렇게 재밌는데 어떻게 한 편만 읽고 자겠어요. 맞습니다. 그 단편 추리 소설의 대가가 또 있죠. 에드가 람퍼라든가 뭐 마스모토 세이죠. 그렇습니다. 좋아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더 좋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 웃음 시리즈 같은 약간은 가벼운 단편들을 선호하는 반면에 그 단편 추리 소설의 대가인 마스모토 세이죠. 아주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언제 이걸 한번 또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에드가와 람포는 좀 달라요. 그 마스모토 세이죠 단편 보면은 그 극단적인 사건이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또 극적으로 펼쳐집니다. 이 작가의 삶 자체가 그렇게 그랬죠. 예. 맞습니다. 아주 어려운 데서부터 일어나가지고 늦게 데뷔하고 41살에 천여 편의 작품을 남기고 맞습니다. 아주 극적인 삶을 사셨죠. 사회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 그 마스모토 세이조는 꼭 몰입하며 볼 수 있는 단편들이 많고요. 또 에드가와 람포는 이 호러나 괴기를 소재로 한 단편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대로 아주 큰 그 재미를 줍니다. 근데 이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렇게 이제 무겁고 진중한 단편보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가볍게 그리고 독자들로 하여금 읽다 보면은 웃음이 나오게 만드는 소재 주제 뭐 이런 것들이 많고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도 그 독자들로 하여금 아주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히가시노 게이고 말고 또 다른 일본 작가 중에 블랙 유머 소설로 유명한 작가가 있다고요? 예, 이 작가는 뭐 많이들 아실 텐데 추리소설 작가는 아니에요. 추리소설 작가는 아닌데 아주 블랙 유머 소설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누구냐면 오쿠다 히데오라는 작가죠. 이분도 참 다작하고 하셨죠.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있고 네, 맞아요. 인기도 있고 있는 작가인데요. 이게 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히가시노 게이고와 아주 잘 아는 사이더라고요. 그래요? 친한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본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에 한 사람 같고요. 그 이 오쿠다 히데오도 자기 그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 소설 철학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던데 설명하는 소설, 설교하는 소설, 자기 얘기를 늘어놓는 소설을 아주 가장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장 쓰고 싶어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작가도 또 히가시노 게이고와 좀 닮은 게 있어요. 뭐냐면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을 아주 지극히 싫어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언론 인터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그 정보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앞에서 그 교고쿠 나츠이코 설명했죠. 네. 근데 그 이 작가가 2003년도에 그 나오키상을 타거든요. 근데 2004년도에 오쿠다 히데오가 나오키상을 타고 2005년도에 히가시노 게이고가 나오키상을 타요. 나오키상 수상자 모임이 따로 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이게 다들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네. 괴소 소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일반 편이고요. 바로 다음 편이 스포일러 버전인데요. 스포일러 버전 방송에서 뭐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여기 좀 그 여러 편이 좀 실려 있는 단편 소설집이잖아요. 다음 회에는 7번째 단편 그것만 이제 스포일러를 하실 거니까 다음번에 그 스포일러 버전도 다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 정도는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뭐 소개해 주시겠지만 간단하게라도 다른 편 뭐 줄거리 좀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편이 울적전차인데요. 네. 이 콩나물 시루 같은 만원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을 그 바라보는 시선과 자리 다툼을 위한 각종 사람들의 아주 속내가 드러나는데요. 물론 겉으로가 아니라 이제 속으로 혼자서 중얼거리는 형식인데 아주 음흉한 미소의 그 성추행도 나오고요. 어떤 처자와 아줌마의 자리쟁탈전도 나오고 또 할머니의 노골적인 아주 자리 양보 강요 행위까지 나오고 해서 아주 웃긴 그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다뤘고요. 거기 이제 울적전차. 예, 그리고 두 번째 단편인 할머니 골수팬이라는 제목인데 그 어느 뮤지컬 배우를 아주 유명한 뮤지컬 배우를 너무 좋아하게 된 아주 노 부인이에요. 그 생활도 뭐 어렵게 사는 부인인데 늙어서 찾게 된 생활의 그 활력소로 인해서 이 할머니는 그 이 배우를 쫓아다니느라 아주 가산을 탕진할 정도예요. 그녀의 그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아주 궁금하고요. 네, 일본엔 이런 사람들이 많죠. 꽤 많죠. 뭐 한국까지 네. 오잖아요. 그렇죠. 뭐 배용준 맞아요. 뭐 이렇게 네. 그 한류 스타들 보러. 근데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 전혀 그런 거 없다가 나중에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단편인 고집불통 아버지인데 늦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프로야구 선수를 시키려고 아주 그 프로야구 광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고군 분투기입니다. 누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 딸에게 그 아들의 누나에게까지 그 야구를 시키고 훈련을 시켰던 아버지고요. 이 아들에게 올인을 하는데 아주 직장도 때려치고 막 아들을 그 야구 선수로 대성시키기 위해서 아주 눈물겨울 정도인데, 근데 제법 이제 실력파 투수로 그 성장한 아들인데, 근데 뭐 프로야구 드래프트를 앞두고 아주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고 여덟 번째 단편도 참 좋은데 지금 4, 5, 6, 7은 건너뛰고 여덟 번째 건너뛰었습니다. 갑니다. 네. 어느 할아버지 무덤의 향을이라는 단편입니다. 이제는 그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어느 할아버지가 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가 할아버지에게 의료 과학의 힘으로 젊음을 되찾게 해줘요. 2달여라는 짧은 시간이나마 할아버지는 그렇게 젊음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할아버지는 늙고 또 죽을 날이 다가오며 아주 서러워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단편은 사실 그 작가가 그 자신의 할머니가 97세에 돌아가셨는데 네.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우면서 느낀 감정들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단편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단편은 그 미국 작가인 데니얼 키스의 엘저넌에게 꽃을에서도 소재를 가져왔다고 밝혔고요. 네. 근데 이 작품과 비슷한 영화 제목만 소개를 그러시죠. 해드릴게요. 예. 예.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명작이죠. 이거 명작입니다. 이게 정말. 저 스콧 피츠제럴드 맞습니다. 원작. 예, 원작이고 1922년 그 원작이고요. 이것도 단편이고 그 감독이 영화 감독이 데이비 핀처 감독인데 또 좋아하는 분이잖아요. 아주 좋아하고 정말 교수님. 잘 만들었습니다. 영화. 교수님 워낙 그 영화에도 전문가시라서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괴소 소설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해주시고 맺겠습니다. 예.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 독자들을 오싹하게 만들 정도의 아주 진중하고도 심각한 주제와 소재의 소설들을 잘 쓰는 작가입니다. 또 어떤 소설들은 그 감동의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읽게 만드는데도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웃음 시리즈 단편들처럼 세상에 대한 아주 시니컬하고 이상 야릇한 웃음을 짓게 만드는 소설도 잘 쓰는 작가예요. 아주 네. 이 웃음 시리즈들은 그 가볍지만 아주 크크대는 웃음을 웃게 만드는 단편 소설집들입니다. 저 최근에 연애 행방 읽었거든요. 거기서도 이게 재밌게. 거기서도 아주 아주 막 크크대면서 막 웃게 만들죠. 예. 7번째 작품이라고 그러셨던가요? 예. 제목이 하얀 들판 마을 대 검은 언덕 마을. 하얀 들판 마을 대 검은 언덕 마을. 여기 예. vs. 예, versus. 예. 예. 자, 시작해 볼까요? 주인공인 나는 아침 일찍 자명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는 이제 함께 살 만큼 살아서 매력이라곤 하나도 없는 마누라가 펑퍼짐한 엉덩이를 보이며 잠들어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달라는 남편이 한없이 마음에 안 드는 아내와 티격태격 하는데 갑자기 집 바깥에서 커다란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깜짝 놀라 거실로 나가보니 어린 딸인 에리도 놀라서 무슨 소리냐며 나에게 묻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집 바깥으로 나가보니
앞집 아주머니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집 앞 도로 한 복판에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어려 있고 코에서는 콧물이 흐르며 입술은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여기며 나는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쳐다보았다. 그녀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회색 양복을 입은 것을 보면 남자일이라. 큰 대자로 누워있는 남자의 튀어나온 배 부분이 젓갈색으로 물들어 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처럼 배의 윗부분에 무언가가 꽂혀 있다. 그것이 칼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와! 나는 얼빠진 소리를 지르며 몇 발짝 뒷걸음질 쳤다. 그때 에리가 집에서 나왔다. 아빠 왜 그래? 에리짱, 이쪽으로 오면 안 돼. 나는 에리의 시야를 가로막으며 딸아이를 껴안았다. 무슨 일인데 그래? 아내도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샌들을 신고 나왔다. 어머나, 앞집 아줌마잖아. 무슨 일이에요? 왜 거기 주저앉아 있어요? 아, 여보, 나오지 마. 어서 예리 들어가. 아내는 내 말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윽고 시체를 발견했는지 흠칫 멈춰섰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쭈뼛쭈뼛 다가가서 시체를 들여다봤다. 아내는 얼굴을 약간 찡그리며 물었다. 이 사람 죽었어? 그래, 그러니까 어서 이쪽으로 와. 아내는 허리를 구부리고 시체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사람 시체 처음 봐. 에리도 보고 싶어? 에리는 내 팔에서 빠져나가더니 조금씩 시체 곁으로 다가갔다. 아이는 엄마 뒤에서 시체를 들여다보더니 천진난만한 얼굴로 소리를 질렀다. 와, 굉장하다. 그러고는 옆에 있던 막대기를 주어 시체의 옆구기를 쿡쿡 찌르기 시작했다. 예, 이런 아주 어이없는 좀 상황인데, 이렇게 이 커다란 소동이 우리 집 앞에서 일어나게 되고 결국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둘러싸고 한마디씩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을 대표인 시마다가 시체를 보더니 살해당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시마다는 일단 경찰에 연락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자 다시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그때 앞집 사는 엔도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해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엔도는 경찰에 연락하면 신문과 방송사에서 나와서 취재해 갈 테고 마을은 한바탕 소란이 일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마을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다 탄식을 내지르면서 일리가 있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심지어 앞집 아주머니는 훌쩍이기까지 해요. 마을 사람들은 안 그래도 이 동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큰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 더 떨어질 거라고 걱정을 해요. 나도 사실 직장까지 편도 3시간이나 걸리는데도 새로 생긴 이 동네로 이사 온 이유는 집값이 크게 오른다는 예상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분양업자가 이 동네가 좋아진다고 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새로 들어온다는 편의시설은 들어오지도 않고 불편함만 가중되자 집값이 분양가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때 살인사건의 소식마저 나게 되면 분명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죽었을까 하며 한마디씩 불평을 말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에 휩쓸려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검은 언덕 마을에 갖다 버릴까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너도 나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 동네인 검은 언덕 마을은 처음 분양가가 우리 동네인 하얀 들판 마을보다 쌌는데 지금은 그곳에 철도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나오자 우리 마을보다 가격이 더 오른 것에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 시체를 갖다 버리자는 아이디어에 모두 수긍을 한 것이에요. 결국 결정은 다수결로 하기로 했는데 이 마을 주민 10가구 모두 찬성을 함으로써 검은 언덕 마을에 시체를 갖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대표로 뽑힌 4명의 남자들이
마을 대표인 시마다의 차에 시신을 싣고 옆마을인 검은 언덕마을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4명의 남자들은 요즘의 집값 거품에 대해서 서로 궁시렁대며 이야기를 합니다. 애당초 수도권의 주택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평생 죽을 둥살둥 일해도 작은 단독주택 하나를 장만할 수 없다니.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최근 들어 조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서민들은 평생 손도 내밀 수 없는 가격이죠. 엔도가 토해내듯 말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부모가 땅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숨에 벼락부자가 되는 녀석들도 있으니 그런 녀석들에게는 엄청난 상속세를 매겨야 돼요. 이 상속세를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땅을 몰수하는 겁니다. 시마다가 눈을 반짝이며 역설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전부 국가 땅으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빈부의 격차 줄어들지 않겠어요? 야마시타가 말했다. 땅은 모든 사람들의 것인데 그걸 사고 팔아서 돈을 벌려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래요. 맞아요, 맞아. 자기들도 돈을 벌기 위해 지금의 집을 샀으면서 그들은 그런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렸다. 예. 이런 이 시답잖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옆 동네인 검은 언덕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상의 끝에 시체가 빨리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가장 큰 집 앞에 버리기로 했어요. 시마다가 담요로 감싼 시체를 꺼내서 집 앞에 던지는데 시간이 지나서인지 시체에 대한 공포는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시체를 버리고 와서는 그날 밤을 거의 새우고 잠을 못 잔 채로 회사에 가니 옆 팀 과장이 차가 고장이 나서 출근을 못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과장은 옆 동네인 검은 언덕 마을에 사는 과장인데 아마도 발견된 시체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회사에도 못 왔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석간신문을 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옆 동네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드는데 다음 날 아침에 우리 마을에 다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집 길가 앞에다 우리가 내다버린 죽은 남자의 시신을 다시 갖다 놓은 것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다시 다 모여서 옆 동네인 검은 언덕 마을 사람들을 비난하고 나섰는데 이렇게 된 이상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고 다시 검은 언덕 마을에 갖다 버리는 수밖에 없다고 결정하고 다시 어젯밤에 4명이 이 일을 맡기로 합니다. 대신에 이 4명은 마을 청소를 1년간 빼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경찰 2사람이 마을에 찾아와서 시신의 남자 얼굴 사진을 들고 와서 이렇게 생긴 사람을 보지 못했느냐고 묻고 다닙니다. 경찰들은 옆마을인 검은 언덕 마을에 가서 물어봤는데 그곳 사람들이 사진 속의 남자가 우리 동네로 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는 것이에요. 옆 동네 녀석들의 그 비열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오늘 밤에 다시 시신을 옆 동네에다 갖다 버리기로 했어요. 밤이 되어서 숨겨두었던 시신을 꺼내서 차에 실으려고 하는데 날씨가 더운 탓에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해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한 사람이 시체의 배를 밟자 배에 차있던 가스가 새어나오자 정말 꿈에 나타날까 겁날 정도의 끔찍한 악취가 나는 것이에요. 어쨌든 어서 옆 동네에 갖다 버리기로 하고 옆 동네 같은 집 앞에 시체를 버리는데 시체가 썩어서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자 사람들이 몸서리를 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시신은 아침에 다시 우리 동네로 돌아와 있는 것이에요. 이에 우리 마을 사람들은 옆 마을 사람들에게 분개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판사판 끝까지 가야 한다면서 다시 시신을 갖다 버리러 밤에 옆 마을로 가는데 마을 입구부터 그 마을 사람들이 줄줄이 서서 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할 수 없이 옆 마을 아무 빈 건물에다 시체를 버리고 돌아오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망을 볼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옆 동네에서 트럭이 우리 마을로 질주해 와서는 시체를 냅다 내던지고 가는데 이미 시신은 조각조각이 나서 땅에 널브러집니다. 우리도 질 수 없기 때문에 조각난 시신을 차에 싣고 다시 옆마을로 가서 시체 조각이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는데
옆마을 사람들의 얼굴이며 머리에 시신 조각이 떨어지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벌이고 마을로 돌아오는데 검은 언덕 마을 사람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마을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엔진 소리가 가까이 다가왔다. 더구나 이번에는 한 대가 아닌 듯하다. 어떻게 방어할지 의논하고 있던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뱀처럼 다가오는 수많은 헤드라이트를 보고 아연해졌다. 검은 언덕 마을 녀석들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출동한 것이다. 오토바이는 큰 것부터 주부들이 시장에 다닐 때 사용하는 작은 것까지 크기와 모양이 천차만별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는 모두 시체 일부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마을을 종횡무진 돌아다니며 여기저기에 시체 일부를 내던지고 사라졌다. 어느 집 빨랫줄에는 스타킹과 함께 발이 걸리고 또 어느 집 우편함에서는 혀가 나왔다. 우리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제 전쟁이다. 전면전이다. 녀석들을 물리쳐라. 차가 있는 사람은 차로, 오토바이가 있는 사람은 오토바이로, 자전거밖에 없는 사람은 자전거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걸어서 검은 언덕 마을을 향해서 출발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손에는 뚱뚱했던 남자의 시체의 조각들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검은 언덕 마을 녀석들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았다. 우리가 공격을 하면 더 강력한 편대를 짜서 시체를 되돌려 주러 왔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그것에 대응한다. 그 전쟁은 그로부터 며칠간 계속됐다. 시체가 뼈만 남은 다음에도 계속된 것이다. 이게 참 이 제목하고 참 어울린 것 같아요. 괴소소설, 아주 괴상한 웃음을 주는 건데, 근데 이게 소설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반 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백미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은 지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의 이야기예요. 텔레비전에 여성 리포터가 몹시 흥분한 목소리로 떠들었다. 예, 저는 지금 흑백 운동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선 1년에 한 번 열리는 하얀 들판 마을과 검은 언덕 마을의 풋볼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풋볼 게임의 규칙은 축구와 럭비와 조금 다릅니다. 규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적의 진영에 공을 놓고 오면 됩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인원수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대회에 출전합니다. 이 대회는 원래 서로 공을 빼앗는 두 마을의 축제에서 비롯됐다고 하니까 옛것을 되살리는 좋은 대회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벌써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 전통 행사라고 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 두 마을의 친목이 깊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게임에선 공을 머리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머리라는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문득 해골을 연상했는데요. 설마 해골과는 아무 관계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 현장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인가요? 예, 이렇게 반 페이지가 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뭐 블랙 유머인데 좀 끔찍한 얘기예요. 끔찍한 사실. 얘기죠. 네. 말도 안 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이 괴소설 여기에 지금 작품이 여러 가지가 실려 있는데 하필 왜 요걸 고르셨을까 교수님이 9편의 단편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아니 예. 아니 그리고 이렇게 저 출연자 목소리가 많은 걸 주시면 되게 어떡해요, 많았어요. 이거. 여자도 뭐 나오지 남자도 네. 여러 명 있었지. 오늘 그럼 경상도 사람이 다 나왔겠어요 지금. 재밌었습니다. 아주. 자, 괴소소설 스포일러 편이었는데요. 이 예. 독자 후기들도 좀 살펴볼까요? 예, 좋은데 소개해 주시죠. 신포 유이치라는 소설가가 예. 한 코멘트가 있네요. 우리나라에도 몇 권이 번역되어 그래요? 있습니다. 예. 히가시노 게이고는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미스터리의 거장이라는 탈을 이 작품을 통해 과감히 벗어던진다. 예. 그리고요. 대학생 때 도서관에서 읽은 이 책을 시작으로 히가시노 게이고의 팬이 됐다. 다양한 장르의 책을 선보이는데 재미없는 책이 없는 게 정말 놀랍다. 예. 우선 표지의 저 그림부터가 벌써 심상치 않다. 음흉한 썩소를 날리는 저 모습이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 표정처럼 보인다. 이 소설들에는 사람들에 대한 검은 속마음 같은 치부를 드러내는 비판과 비평등, 사회에 대한 풍자가 제대로 담겨져 있다.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무덥고 후텁지근한 여름을 이기고자 청량제 같은 이 소설을 다시 꺼내들어 읽었다. 역시나 게이고식의 풍자와 위트가 넘친다. 예, 잘 써줬네요. 그러게요. 자, 괴소 소설 중에 7번째 작품 하얀 들판 마을 대 검은 언덕 마을 예. 스포일러 버전으로 함께 예. 했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예. 그 지난 시간에 소개를 못 해드린 게 있어요. 예, 역자와 맞습니다. 후기. 역자 이선희 선생님. 예, 참 네. 좋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옥편에서 괴자를 찾아보면 기이하다, 이상야릇하다, 불가사의하다라고 돼 있다. 그렇다면 괴소란 말은 기이한 웃음이란 뜻이리라.
기이한 웃음이란 어떤 웃음일까? 히가시노 게이고의 고향인 오사카는 웃음의 도시이자 만담의 근원지로 유명 코미디언은 거의 오사카 출신이다. 즉 그를 비롯한 오사카 사람들의 DNA에는 웃음의 유전자가 빼곡히 박혀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과계 출신이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특징인 웃음과 과학이 가장 잘 어우러지고 가장 맛깔스럽게 버무려진 작품이 이 괴소 소설이 아닐까? 일본의 유명한 추리 작가인 교고쿠 나치히코는 이 작품의 특징을 경련적 웃음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상큼하게 웃기에는 너무도 가슴 아프고 호탕하게 웃기에는 너무도 숨이 막히기 때문이리라. 예. 기가 막히게 참 잘 썼습니다. 예. 자, 괴소 소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스포일러 버전까지 예.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어떤 작품?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내를 사랑한 여자. 저 이거 정말 재밌게 읽은 예, 재밌죠.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내용은 당연히 기억 안 나요. 그러시죠. 이걸 당연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건 당연합니다. 당연한 겁니다.